우리가 철학사의 흐름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즉 그 역사적 전개로부터 더 이상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 새로운 자료를 얻으리라는 희망이 줄어들수록 그 수수께끼의 무게는 오히려 더욱 우리를 짓누른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 속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으나 그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되지 못한 형이상학적 계시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현상들을 탐색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정당하다. 왜냐하면 현대 철학은 더 이상 선험적 체계를 세우려 하지 않고 오직 현상 세계의 사실들만이 그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경험 속에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현상들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것들 대부분은 일상적 경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도 하고, 따라서 거기서 끌어낸 결론들도 당장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루려는 하나의 현상은 그런 의심을 피해간다. 그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면서도 여전히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현상이다. 그것은 꿈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우선 미학과 심리학에서 큰 흥미를 가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동시에 하나의 형이상학적 문제를 품고 있으며 나아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한다. 우리의 꿈의 환상력이 지닌 시적 재능은 이미 여러 차례 찬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재능이 단지 서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심지어 최근에 한 연구자는 매우 흥미로운 저술 속에서 꿈의 미학적 가치는 극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오직 서정적 요소에 있다 라고까지 단언했다. 하지만 다음의 논의에서 나는 꿈의 극적 요소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극적 재능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결론들 속에서 생리적 심리학과 영혼에 관한 영적 학설 사이의 대립은 양자가 지닌 정당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화해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제 다루려는 꿈 현상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간단한 서론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한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신경계에서 자극의 전달이 일정한 시간, 즉 측정 가능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은 헬르몰츠였다. 따라서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항상 지연의 순간이 끼어든다. 우리의 외적 감각기관의 말단에서 자극이 일어난 순간부터 그 자극이 신경의 중심기관, 즉 뇌 속에서 하나의 감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비록 극히 짧은 순간일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신경 전달의 거리가 길수록 더 길어진다. 더 나아가 페이너는 그의 심리물리학에서 자극이 뇌 속에서 의식적 감각작용으로 전환되는 데에도 또 하나의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지연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은 일상적인 의식 속에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아 우리의 체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연의 현상이 꿈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꿈의 환상력은 바로 이 지연 속에 자신만의 극적인 구성을 끼워 넣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꿈에서는 하나의 외적 자극이 때때로 마치 긴 극적 사건의 절정으로서 나타난다. 예컨대 현실에서 단 한순간의 소리나 감각이 꿈속에서는 길게 이어진 장면 전체의 마지막 순간으로 자리한다. 마치 한 편의 연극에서 마지막 막이 끝날 때 갑자기 무대 위로 떨어지는 종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 짧은 자극은 꿈속에서 미리 준비된 전체 드라마의 결말로 삽입된다. 이 현상은 단순히 우연한 착각이 아니라 꿈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극적 재능을 가장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꿈은 결코 단순히 서정적인 감정의 표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극작가처럼 사건들을 배열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단 한순간의 외적 자극을 전체 줄거리의 정점으로 엮어 넣는다. 이 점에서 꿈은 우리 의식의 지극히 독특한 예술가라 할 수 있다. 신경계의 기능은 일정한 시간 척도에 묶여 있다.
의식은 유기적 토대인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며 신경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의 제한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연을 겪는다. 주어진 시간 안에는 단지 일정한 수의 감각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의 변화가 연속적인 원자적 과정으로 미세한 시간 간격마다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직접 지각하지 못하고 오직 일정한 변화가 누적된 뒤에야 비로소 의식 속에 들어온다. 풀잎이 자라는 순간순간은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길이가 자란 후에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일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 의식의 작용이 이런 지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난다면 그 의식작용은 더 이상 물질적 신경구조에 묶여있지 않음을 뜻한다. 극히 짧은 순간 안에 수많은 표상이 지나가는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몇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체험이 가능하다면 이는 신경계의 제한된 시간 척도를 넘는 독립적인 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셈이다. 또한 만약 어떤 존재가 우리와 다른, 즉 훨씬 짧거나 훨씬 긴 시간 척도를 가지고 세계를 인식한다면 그들의 세계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면서도 서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경험을 환상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다윈의 선구자였던 냉철한 연구자 에른스트 폰 베어는 이미 이 문제를 탐구했으며 그 뒤로 펠릭스 에버티도 이와 같은 연구를 이어갔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의 연구를 토대로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행성 거주자들의 지적 본성에 대한 문제를 고찰할 수 있었다. 물리적 본성에 대해 다른 세계에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이 옳듯 지적 본성에 관해서도 다른 존재는 다른 세계를 본다라는 말이 옳다. 우리는 시간의 길이를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자연적 변화의 수로 잰다. 그런데 이 수는 우리의 선천적 지각 속도, 곧 주어진 시간 척도에 달려 있다. 일정량의 지각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특정한 시간의 길이로 여긴다. 따라서 자연의 모든 과정이 지금보다 2배 빠르게 혹은 2배 느리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 척도 역시 거기에 상응하여 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수명이 지금보다 짧거나 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논리적 추론만으로는 실제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 독자는 사고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대답은 이러한 변형된 시간 척도를 가진 가상의 존재가 실제로 다른 별에 살고 있음을 보여줄 때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직접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지 않고서도 이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꿈 속에서, 그리고 또 몇몇 특별한 상태들 속에서 그러하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적 사실이 있다. 먼저 의사들의 관찰을 보자.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면 실제로는 단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환자는 깨어난 후에 훨씬 긴 시간을 잤다고 믿는다. 이는 마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길고 복잡한 표상들의 연속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 척도가 변했던 것이지만 깨어난 후 환자는 이를 다시 정상적인 의식의 시간 기준으로 기억을 해석하기 때문에 훨씬 긴 시간이 흘렀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생리학적 법칙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의식은 신경계와 무관하게 작용한 것이다. 시간 척도의 변화는 아편이나 대마초를 복용했을 때도 일어난다. 아편 중독자 토머스 드킨시는 자신이 몇 년, 20년, 30년, 심지어 60년 동안 지속되는 꿈을 꾸었다고 고백한다. 허비가 기록한 한 해시시 복용자의 증언도 있다. 그는 꿈속에서 상상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몰려들었다며 마치 고장난 시계의 태엽이 제거된 것처럼 기억의 모든 고리가 끊임없는 혼란과 엄청난 속도로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기억력의 강화와 시간 척도의 변화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자주 관찰된다. 페이너는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이른 한 여인의 경험을 전한다. 그녀는 약 2분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일생 전체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다시금 체험했다고 한다. 비슷한 체험을 보퍼트 제독도 기록했다.
그는 물에 빠져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억이 몰려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닥칠 죽음의 여파를 생각했고, 이어 어린 시절의 여행, 학교 생활, 배움과 방황, 심지어 잊고 있던 사소한 사건들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내 과거의 모든 장면이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의식 앞에 펼쳐졌으며, 그것들 하나하나가 선악의 판단과 원인, 결과의 고려와 함께 나타났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물속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자아의 내적 세계를 깨어있을 때의 시간 척도와는 전혀 다른 시간 척도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의 대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 정상적 자기의식은 단지 하나의 형태일 뿐이며, 그것은 생리학적 시간 척도를 가진 경험적 자기의식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하나의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월적 자기의식이며, 이에는 고유한 시간 척도가 따른다. 이 초월적 자기의식이 곧바로 떠오르는 순간은 경험적 자기의식이 어둠에 덮이는 순간이며,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꿈이다. 꿈은 이미 그 속에 내재된 초월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통해 결코 생리학적 시간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을 보여준다. 장 파울 박물관, 뮤지엄에서 짧지만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한밤의 꿈은 한낮의 긴 이야기보다 더 길다. 실제로 우리는 꿈속에서 체험하는 표상들의 수가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어서 그것이 길고도 방대한 시간처럼 느껴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빠른 전개 속에서도 개별적인 표상 순간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관적인 시간 의식을 경험한 표상의 수로 가늠하듯 꿈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꿈속의 표상들은 초월적 시간 척도에 따라 압축되어 흐르기에 우리는 긴 인생의 장면이나 여행을 체험한다고 느끼며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심지어 수개월을 살아낸 듯 여긴다. 이는 단순히 꿈에서 깬 뒤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꿈을 꾸는 그 순간에 이미 그렇게 체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여전히 깨어있을 때의 습관, 즉 시간을 생리학적 시간 척도로 평가하려는 습관을 이어가지만 실제로는 초월적 시간 척도가 작용하고 있다. 해시시에 취한 사람이 수십 년을 살아낸 듯이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자연의 과정은 어떤 속도로든 전개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 척도가 그에 맞게 바뀌는 한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입증된다. 우리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자아의 내적 세계를 깨어있을 때의 시간 척도와는 전혀 다른 시간 척도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의 대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 정상적 자기의식은 단지 하나의 형태일 뿐이며, 그것은 생리학적 시간 척도를 가진 경험적 자기의식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하나의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월적 자기의식이며, 이에는 고유한 시간 척도가 따른다. 이 초월적 자기의식이 곧바로 떠오르는 순간은 경험적 자기의식이 어둠에 덮이는 순간이며,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꿈이다. 꿈은 이미 그 속에 내재된 초월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통해 결코 생리학적 시간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을 보여준다. 에디슨이 전하는 하나의 터키 설화에서 생리학적 척도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더불어 초월적 시간 척도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된다. 이야기는 이렇다. 이집트의 한 술탄은 불신자로서 무함마드의 생애 중 코란에 기록된 한 사건을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비웃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이 이야기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 위대한 학자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학자는 술탄에게 만약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면 이 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학자는 술탄에게 물이 가득한 통 옆에 서도록 부탁하고, 술탄이 이를 승낙하여 대신들과 함께 통 앞에 다가가자 학자는 술탄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가 곧바로 빼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술탄은 머리를 물속에 잠갔다가 올렸는데 그 순간 그는 바닷가에 한 산기슭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현자에게 소가 마법에 걸렸다고 크게 분노했지만 곧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근처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은 그를 가까운 도시로 인도했다. 술탄은 여러 모험 끝에 아름답고 부유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 오랜 세월을 살며 7 아들과 7 딸을 두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가난에 빠져 짐꾼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어느 날 그는 바닷가를 거닐며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다가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 이슬람의 관습에 따라 기도 전 몸을 씻으려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 그리고 물속에 잠겼다가 머리를 들자 그는 갑자기 다시 통 옆에 대신들 사이에서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 현자도 바로 옆에 있었다. 술탄은 곧 그 현자를 몰아세우며 자신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생과 불행 속에 빠뜨렸다고 원망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겪었다고 믿은 그 모든 일들은 단지 꿈과 환상이었으며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곧바로 뺀 것뿐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코란의 한 구절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거기서 무함마드는 어느 날 아침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잠자리에서 불려나와 천국의 7번째 하늘을 돌아보고 지옥까지 보았으며 하나님과 99,000번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리는 아직 따뜻했으며 천사가 그를 데려갈 때 넘어뜨린 질그릇의 물조차 아직 다 쏟아지지 않아 그대로 주워들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설화와 코란의 이야기는 꿈과 환상 속의 시간이 생리적 시간과는 전혀 다른 척도로 작동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꿈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들을 살펴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설화가 사실은 매우 예리하게 꿈속 초월적 시간 척도에 의한 표상들의 응축이라는 특징, 곧 극적으로 고조된 사건 전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의 꿈 가운데서도 특정한 부류에서 분명히 발견되며 그것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다윈은 그의 조오너미에서 외부의 감각 자극이 꿈꾸는 자의 의식에 들어와 그를 깨움과 동시에 단지 그 짧은 순간 속에 긴 꿈의 서사를 밀어 넣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외적 자극에 의한 각성은 동시에 꿈속에서 극적으로 고조된 표상들의 연쇄를 통해 내적으로도 정당화된다. 예컨대 데카르트는 한 번 벼룩에 물려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동시에 그는 결투를 벌이다가 벼룩에 물린 자리를 검으로 찔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의 감각신경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여러 외부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면 뇌는 깨어있을 때처럼 반응한다. 뇌의 본성은 주어진 감각을 바깥, 곧 외부 공간 속의 원인에 연결시키는 데 있다. 이리하여 표상 세계가 성립하는데 깨어있을 때는 실제 원인을 바탕으로 하지만 꿈에서는 단일한 원인이 원인들의 긴 연쇄로 확장되어 환상적 세계를 형성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꿈은 극적 예술가로 등장하며 앞서 말한 터키 설화의 마술사처럼 표상들을 압축하고 극적으로 엮어낸다. 이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 특유한 사례들을 들어보자. 꿈의 특징적 표지, 이 극적 전개와 표상의 압축에는 외부에서 돌발적으로 가해진 자극에 의해 유발될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꿈의 사례부터 시작해보자. 가르니에는 나폴레옹 1세가 마차 안에서 잠들었을 때 지옥의 기계가 그 아래에서 폭발했다고 전한다. 폭발음은 그에게 긴 꿈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타글리아멘토 강을 건너며 오스트리아군의 대포 사격을 받는 장면을 경험했고 결국 우리는 지하에서 공격받고 있다. 라는 외침과 함께 벌떡 일어나 깨어났다. 리어스는 한 남자의 꿈을 기록했는데 그는 가까운 곳에서 발사된 총성에 의해 깨어났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는 군인이 되어 겪은 고난, 탈영, 체포, 신문, 판결, 그리고 결국 총살에 이르는 긴 과정을 경험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자극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슈테펜스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형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외딴 길 위에서 괴이한 짐승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계단에 이르러 더는 도망칠 수 없을 때 짐승이 그의 허리를 물었고 그 고통으로 깨어나 보니 형이 실제로 그의 옆구리를 꼬집고 있었던 것이다. 슈테펜스는 이에 대해
꿈의 마지막 사건이 동시에 꿈의 외부적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 켈트는 한 작곡가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꿈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제자를 나무라는 순간 교실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아이들이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실제로 거리에서 불이야 라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다. 라발레트 백작은 감옥에서의 경험을 회고한다. 어느 날 자정, 교대의 종소리에 깨어났다가 곧다시 잠들었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무려 5시간은 이어질 만한 길고 무서운 환영을 꾸었다. 그러나 격자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에 깨어나 시계를 확인하니 여전히 자정이었다. 짧게는 2에서 3분 사이에 엄청난 사건의 연속이 꿈속에서 펼쳐진 것이다. 끝으로 모리의 유명한 사례가 있다. 그는 병석에 누워 프랑스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꿈을 꾸었다. 그는 로베스피에르와 마라 등 혁명기의 인물들과 대화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아 단두대에 묶여 목이 잘리는 순간을 겪었다. 그때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침대 기둥이 풀려 실제로 그의 목 위로 떨어진 것이었다.